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이 책의 이름은 유클리드가 썼던 기하학 원론이란 책이에요. 이 책 다 보셨죠? 예? 예, 제가 언제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 웃으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럴 리가?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하학 원론에서 배우셨습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들 같죠?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파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배우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 무려 수학 시간에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책이 쓰여진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처음에 정의가 나와요. 정의. 정의란 것은 이름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재우는 무엇이다, 누구다 이렇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왜 김재우지? 다른 가능성은 없었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래서 정의는 여러분이 시비 걸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리라는 게 나오는데 어렵죠, 단어가. 공리. 공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제입니다. 참과 거짓을 알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하는데 명제 가운데 참이라고 정의한 것을 공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정의니까 시비 걸 수 없어요. 이게 왜 참이야? 말도 안 돼요. 참으로 하자는데. 자, 이 책은 정말 재밌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사실상 공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공리로부터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공리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y는 x 3승 더하기 2x 제곱 빼기 x 더하기 3 이렇게 쭉 쓰고 그 다음 어떡하죠? 줄을 바꿔서 equal 또 뭐라고 쓰죠? 또 줄 바꿔서 equal. 자, 점점 이 길이가 줄어들어야 마음이 놓이죠. 쭉 equal 맨 마지막에 가면 1 아니면 0이잖아. 그렇죠? 가끔 마이너스 1도 있어요. 네. 자, 따라서 동어 반복을 한다는 뜻은 공리가 처음에 참이었다면 그 이후의 모든 내용은 자동으로 전부 다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갖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책을 쓰는데 단 한 줄도 틀리지 않는 책을 쓰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수학이 언제나 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책을 쓰다 보면 처음에 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쓴 거를 다 반복할 테니까.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에요.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유클리드 기하학의 첫 번째 문장은 제 생각에는 수학이지만 대단히 심오하고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다고요? 물론 이제 유클리드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상상해 볼 뿐이지만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유클리드가 고민했을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점을 정의해야 되는데 점은 크기가 없거든요. 크기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크기가 없는데 어떻게 존재하죠? 자, 부분이 없다. 사실 부분이 없다는 저 문장은 지금도 물리학자들이 사용합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의 근원은 17개 기본 입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기본 입자들의 특성은 쪼개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쪼개어지지 않는다. 쿼크, 전자, 광자 이런 건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요. 왜 안 쪼개질까? 왜냐하면 쪼개어질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문장이야말로 공간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문장이죠. 상당히 심오한 문장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수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데카르트는 수학에서도 역시 불멸의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데카르트를 위대한 수학자라고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데카르트가 수학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데에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군 생활을 할 때 막사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그 막사 위에 천정에 파리가 한 마리 왱 날아다니고 있었대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의외로 파리에 몰입하게 됩니다. 저 파리가 어디로 이동할까 하다가 한동안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쳐다보기도 하고 파리가 막 기도도 하잖아요. 파리의 많은 습성을 알게 되는데 파리의 위치를 기술하는 방법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계속 파리의 어떤 공간적 움직임을 보다가 불현듯 뭔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그 아름다운 데카르트의 수학적 결과물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이건 진짜 아름답죠? 저기 뭐예요? 왜 이렇게 술렁거리는 느낌이죠? 좌표계. 네. 공간상의 하나의 점을 X, Y, Z라는 세 개의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저것이 8이라면 8을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뜻이죠. 여전히 이게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중요성을 항상 무언가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지 알려면은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수학의 역사는 크게 동양과 서양의 두 역사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서양의 수학이라는 것은 유클리드의 기하학입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 기하학을 열심히 연구했던 이유는 이걸 가지고 어떤 실용적인 데 쓰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요. 이렇게 완벽한 것이라면 이것은 무언가 진리와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즉 서양에서 무언가 완벽하다, 무언가 진리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언제나 이런 기하학적 도형과 대응이 돼야 합니다. 무언가 완벽한 우주의 구조는 바로 수학과 1대1로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 동양의 수학은 제가 동양이라 그랬지만 정확히는 인도를 말해요. 인도와 이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수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하는 거죠. 수학이 바로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놀다 보면은 0이 금방 나와요. 그 다음에 숫자가 뭔지 모를 때 그 숫자를 찾는 법도 찾아내게 되죠. x라는 건데요. 바로 미지수 x와 방정식이죠. 서서히 이제 여러분의 그 수학에 대한 기억이 악몽이 떠오르기 시작할 텐데요. 자, 이제 돌아갈게요. 데카르트가 왜 중요한 일을 한 것이냐면은 바로 이 기하학과 대수학이라는 두 종류의 수학을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즉 기하, 도형을 대수학, 숫자와 통합하기 위해서는 기하학적인 도형을 숫자로 쓸 수 있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좌표계에 나오는 저 점 X, Y, Z는 기하학적 모든 도형들은 결국 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점을 모으면 선이 되고 선을 모으면 면이 되고 면을 모으면 부피가 되잖아요. 즉 모든 기하학적 도형들은 점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숫자로 쓸 수 있다면 모든 도형을 다 숫자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의 이 좌표계가 나옴으로써 우리는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식으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이제 물리학이 탄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계시죠? 여러분 진짜 존재하시죠? 네.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철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난제 중에 난제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 증명해 본 적 없습니다. 아직 성공한 적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단 여러분 존재한다고 할게요. 자, 여러분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존재하는 어떤 것들인데 이젠 여러분들이 유닛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싶으면 점 하나 찍어요. 다. 점 하나씩 찍고 이제 움직일 때마다 점의 위치가 바뀔 텐데 X, Y, Z 세 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 숫자들을 다 모으면 돼요. 물론 이 방 안에는 여러분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의자도 있고 여기 뭐 스크린도 있고 다 점 찍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점 찍어요. 자, 이 방이 끝났으면 이렇게 나갑니다. 서울 시내에 보이는 대로 다 점 찍어요. 그다음 우리나라 다 점 찍어요. 우리 지구 다 점 찍어요. 나가서 태양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점 다 찍고 그것들의 움직임을 다 숫자로 받아가지고 그 거대한 데이터일 텐데 그 거대한 데이터를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컴퓨터가 있다고
한 다음에 거기 집어넣어 보죠. 그리고서 이 프로그램처럼 돌려봐요. 그러면 그 컴퓨터 속의 세상과 이 실제 세상이 얼마나 다를까? 똑같진 않겠죠, 설마? 상당히 비슷할 것 같은데 똑같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 차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차이를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점 찍어요. 또 집어넣어.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이거를 반복하면은 언젠가는 이 컴퓨터 속의 세상이 실제 세상과 거의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다면 여러분은 드디어 물리학의 세계에 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하나의 우주가 만들어지는지는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게임, 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어려운 말로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게임으로 얘기하자면 매뉴얼이죠. 어떤 규칙에 따라 또는 어떤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가 하는 이제 문제가 남아 있어요. 즉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도, 즉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등속 운동을 할 때에는 원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그 운동은 그 자체로 자연스럽다는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사실 이상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지갑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 지갑을 등속으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등속으로 움직이면 멈추죠. 일단 멈추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갈릴레오, 여러분이 아는 몇 안 되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갈릴레오는 도대체 왜 등속 운동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과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국면인데요. 어떤 우주의 본질, 우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알고 싶을 때에는 쓸데없는 것들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자, 제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여기 지금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이 스튜디오 쓸데없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죠? 다 드러내야죠. 사실 좀 더 스케일이 크게 얘기하자면 지금 지구가 쓸데없어요. 지구 정도는 없애버려야죠. 지금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얘기하는데 지구 아니면 태양계 정도는 싹 밀어버리고 빈 공간이 남았죠? 그 빈 공간에서 이거를 살짝 밀어보면 어떻게 움직일까? 그때 이 물체는 등속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우주인은 결코 멈출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서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기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점을 두 개로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은 이 다른 쓸데없는 것들, 이제 어려운 말로 마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로써 이제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나온 겁니다.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자, 이제 바로 뉴턴이 쓴 책이죠. 프린키피아라고 알려진 책이에요. 그 법칙을 집대성한 책인데요. 바로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이 쓰여지고 50년 뒤에 나온 책입니다. 데카르트의 책을 당연히 뉴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읽었을 거고요. 세상의 철학을 수학적 방법으로 해라. 아마 그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다가 갈릴레오의 이야기를 수학적 방법으로 물리법칙을 기술하는 책을 쓸 때 정확히 데카르트가 하라는 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죠. 뉴턴은 실제 세 개의 공리를 여기서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공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것을 뉴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뉴턴의 제1 운동법칙, 뉴턴의 제2 운동법칙, 제3 운동법칙. 이젠 법칙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법칙이라면, 이것이 정말 공리라면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물리를 믿는 이유입니다. 물체의 위치를, 미래의 위치를 여러분이 숫자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수학적 방법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왜 물리학자들이 수학으로 하는지를 아시게 된 거예요. 어떤 학문 분야가 수학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그 학문 분야는
틀리지 않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인류가 고대 그리스 이래 우주를 이해하고 싶었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학은 가장 성공적인 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왜 좋아하시죠? 그래서 뉴턴의 법칙을 저희가 F는 ma라고 해서 쓰는데요. 이건 사실 제2법칙이에요. 제2공리입니다. 첫 번째 법칙이 뭘까요? 첫 번째 법칙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입니다. 따라서 등속이 아니면 어쩔 거냐? 그렇죠? 등속이 아니면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은 사실 4개의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F equal ma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인데 대단히 단순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주를 하나의 게임이라고 했을 때 이 우주라는 게임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기술하는 매뉴얼이에요. 놀랍게도 우주를 기술하는 매뉴얼은 한 권짜리 책이 아닙니다. 한 줄의 시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시이죠. 전 이걸 우주의 시라고 불러요. 이 한 줄이 우주 전체랑 같아요. 이 식을 한번 음미해 볼 텐데요. 이 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A예요. A는 그 acceleration, 그러니까 가속이란 뜻인데요. 가속도. 속도가 변화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왜 가속도가 왔는지를 이제 감을 약간 잡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건 그 자체가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다는 뜻은 설명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아유 자연스럽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 하지만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 이유가 바로 힘입니다. 속도가 변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즉 갈릴레오가 이야기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일정하지 않으면 어쩔 거야. 어떻게 되냐면 힘이 있어야 돼. 또는 그걸 힘이라고 부르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이 F는 ma를 자꾸 여러 가지 형태로 음미해 보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갈릴레오일 거예요. 이 법칙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고 법칙을 찾았지만 식으로 쓰지 못했거든요. 식으로 쓴 사람은 뉴턴이죠. 수학을 만든 사람은. 갈릴레오가 했다는 유명한 실험이죠. 바로 피사의 사탑에서 2개의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두 물체가 이제 동시에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긴 유명한 이제 실험이라서 여기 피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정말 난리입니다, 난리. 저 사탑을 뒤에 놓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하면은 다 나오잖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온갖 그 연출이 일어나는 그런 곳인데요. 이 실험을 한 것은 뭐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걸 해가지고서 뭐 정말 결과를 얻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직접 해보시면 동시에 떨어뜨리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자, 하나, 둘. 똑같이 안 됐어. 전체까지. 자, 그런데 이 실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이 있는데 이걸 동시에 떨어뜨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실험을 해보면 동시에 떨어진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 실제 갈릴레오가 이 실험을 해서 동시에 떨어지네 하고서 그런 주장을 했던 건 아니에요. 갈릴레오는 언제나 몸을 쓰지 않고 머리로만 많은 걸 해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증을 합니다. 진짜 갈릴레오가 쓴 책을 보면 대단히 재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2개의 물체가 있는데 한 녀석이 다른 녀석보다 2배 무거워요. 그럼 속도는 2배가 빨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3배 무거운 건 3배 빠를 거고 4배 무거운 건 4배가 빠를 거기 때문에 차례차례 그렇게 돼야 다 서로서로 빠를 수가 있죠. 무거운 것들이.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은 무게를 가진 2 물체가 있었어요. 이 둘을 실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물체의 속도는 2배가 될까요? 2배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실을 탁 끊으면 갑자기 속도가 반으로 탁 주나요? 떨어지다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실제 당시에 갈릴레오의 주장을 듣고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거든요.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백분 토론을 합니다. 피렌체의 대공이 학자들 다 모여봐. 그래서 내 앞에서 한번 논쟁을 벌여봐.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거기서 갈릴레오가 막 얘기해서 결국은 다 이기죠. 이것 봐. 두 개의 물체는 무게가 달라도 똑같이 떨어져.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F는 ma를 쓰면은 여기 나오는 이 네 개의 식이 보이시죠?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선 F는 ma는 저희가 알고 있는 식이죠? F는 mg는 중력입니다. 지구상의 중력은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어떤 상수, g로 주어져요. 자, 따라서 지구상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F는 ma에다가 F에다가 저 중력 mg를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등식의 양쪽에 똑같이 m이 있으니까 이럴 때 m은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건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똑같이 숫자 g로 주어진다는 거죠. G가 그래비티인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비티 상수죠. 즉, 어떤 분한테는 쉽지 않은 논증일 수도 있겠지만 식을 4개를 쓰는 순간 제가 지금 뭘 증명한 거냐면은 지구상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똑같은 가속도로 떨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갈릴레오가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책을 쓰고 당대의 수많은 과학자들과 100분 토론을 해도 잘 안 됐던 이야기를 4줄의 수식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F는 ma의 힘이죠. 이것이 수학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을 싫어하지만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수학은 힘이 세요. 또 뉴턴 하면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이제 사과인데, 많은 분들이 사과만 아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의 어떤 본질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인데, 뉴턴의 사과 이야기에서 사실 우리가 간과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그림처럼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원래 질문은 이거예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질까? 혹시 이거 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사과는 그 중력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달은 멀리 있어서 중력의 영향을 안 받아가지고. 아, 달과 지구가 갖고 있는 중력이 딱 상쇄되는 지점에 거리에 놔 있기 때문에 서로 붙지도 떨어지도 않고 이렇게 도는 거 아닐까요?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데. 일단 달이 왜 안 떨어질까, 사실 이 정도의 질문은 이미 옛날 사람들 했어요. 저건 왜 안 떨어지지? 정말 이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우주를 둘로 나눠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세계와 저 하늘의 천상의 세계는 다르다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물질들은 4원소로 되어 있지만 천상의 물체는 제5원소인 에테르로 되어 있고, 지상에서는 그 운동의 원인이 있어야 되고 운동이 자연스러운 곳으로 가야 되고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지만 천상의 물체는 그런 구애를 받지 않아요. 천상의 물질은 천상이니까 물체 자체도 완벽함이 있어야 돼요. 고대 그리스의 완벽함이란 완벽한 수학적 도형이란 뜻이에요. 달은 완벽한 구형이고 태양도 완벽한 구형이고 이들의 움직임은 완벽한 원을 따라 움직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운동을 한다는 거죠. 달은 천상의 물체라서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져. 사과는 지상의 물체니까 땅으로 떨어지지. 이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설명이에요, 사실은. 괜찮은 설명이에요. 하지만 지동설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로서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수많은 별들이 돌고 있는 천동설을 믿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동설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돼요. 그러면 왜 사과는 태양으로 안 떨어지죠? 오, 이상하죠? 좋아, 그럼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화성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럼 화성에서는 물체를 떨어뜨리면 어디로 갈까? 태양으로 떨어지나? 지구로 떨어지나? 화성으로 떨어지나? 화성에서 화성으로 떨어진다고? 사실 당시에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수많은 이유 중에, 과학적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중심을 바꿨을 때
떨어져야 되는 곳이 어딘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 중심의 문제, 물체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문제 때문에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1902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달나라로 가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좀 보고서 우리 이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 보컬이다 엄청. 팀버튼 느낌인데 약간 팀버튼 느낌. 귀여워. 자, 여기 과학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찾아내셨나요? 우주선이 떨어지는 거? 달에서 그냥 중력에 의해서 뚝 떨어졌잖아. 그렇죠. 영화에서 보시면 포탄에 다시 타죠. 그리고서 뛰어내려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구로 첨벙 떨어지죠. 이게 뭐냐면은 달로 갈 때는 팡 쏴가지고 갔고요. 돌아올 때는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중심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실제 답은 뭐죠? 답은 달을 벗어나려면 또 거기서도 뭔가 로켓을 띄워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지구에만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으니까 갈 때는 쏘고 올 때는 뛰어내리고. 그래서 이 중심 문제, 중력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뉴턴이 살던 시대에 이미 그 달은 왜 안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론이 있었어요. 달에 가기 전까지는 그 이론을 반박하기가 어려울 텐데 뉴턴은 왜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었냐면은 바로 이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에 간 것은 아니지만 달을 보고 그림을 그린 거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또 그분이에요. 갈릴레오.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만들어서 하늘을 관측한 최초의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달을 보자 여기 보신 것처럼 울퉁불퉁한 표면이 보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물체, 천상의 물체인 달은 기하학적 도형, 완벽한 구여야 돼요. 흠집 하나 없는. 하지만 울퉁불퉁한 돌덩어리였던 거죠. 벌써부터 뭔가 머릿속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아, 이거 틀렸구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돌덩어리인데 돌덩어리면 떨어져야죠. 땅이 있어야 되는 자연스러운 위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항상 그렇지만 이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답보다 질문일 때가 많아요. 질문을 잘하면 답은 언젠간 나옵니다. 근데 질문을 잘못하면 100년, 200년 지나도 답이 안 나와요. 질문이 틀렸기 때문이죠. 사실 좋은 질문은 뭐였냐면은 달은 떨어지는데 왜 땅에 닿지 않을까? 아까하고 다르죠? 떨어지는데 땅이 안 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떨어지는데 땅이 안 닿죠? 땅도 같이 내려가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는데 땅도 같이 꺼져. 문제는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오늘 제 지갑이 고생하네요. 제가 이 지갑을 일로 던지면 일단 직선으로 날아가겠지만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언젠간 떨어지겠죠. 제가 이 지갑을 아주 세게 던지면 아까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서 떨어질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어깨가 아주 좋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주 세게 던지면 이게 쭉 날아가서 동해를 지나서 일본에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세다면. 그렇죠? 더 세게 던지면 이제 동해를 지나 일본을 지나 뭐 태평양을 건너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던진 것과 같은 높이까지 다시 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때 제가 몸을 싹 피하면 다시 날아가겠죠.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경로를 지나서 다시 원위치로 올 거예요. 이 물체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좀 세게 던진 것밖에 없죠. 하지만 땅이 안 닿고 있잖아요. 사실 물체는 직선으로 던졌을 때 등속 직선 운동을 해서 일로 가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꺾인다는 것 자체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떨어지고 있는데 왜 땅이 안 닿죠? 왜냐하면
사실은 땅이 꺼지고 있는 거죠. 땅이 꺼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둥근 거예요. 지구가 둥글어서 그만큼 떨어진 만큼 계속 땅에 안 닿는 만큼 간격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처음 깨달았을 때 막 전율이 막 와, 이렇게 멋있는 답을. 그렇잖아요.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제5원소로 돼 있다고 얘기하고 지상과 천상, 저기는 신들이 사는 세상이라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뉴턴은 그게 아니라 사과하고 똑같은데 떨어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땅에 안 닿는 조건이라서 안 떨어지는 거야. 진짜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천상과 지상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천상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상계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은 사실 F는 ma와 중력에 따라서 사과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단지 원운동을 할 조건이 됐을 뿐이죠. 이렇게 신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F는 ma는 정말 많은 일을 한꺼번에 했어요. 자, 그럼 이제 F는 ma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수학적 측면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도 심오한 어떤 그 철학적 의미가 있어요. 자, F는 ma라고 제가 쓰면은 이건 되게 정겨워 보이기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알파벳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F는 ma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면 아마 소스라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자, 보여드리죠. 뭐 이게 나왔을 때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본 적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아, 그렇지. 내가 이래서 물리를 싫어했지 하면서 F는 MA 어째 재밌더라. 잠시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잠시 잊고 계셨죠? 네. 이게 정체를 보여드린 건데요. 사실 A라 그랬을 때 A는 속도의 변화인데 그걸 정확히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속도의 시간 미분입니다. 아, 그래, 미분.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 엄밀하게는 위치예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미분으로 쓰여진 식으로부터 x를 끄집어내는 과정을 미분의 역과정인데요. 적분이라 그래요. 뉴턴은 F는 ma를 만들 때 아예 미적분도 같이 만들었어요. 패키지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미분을 이해하려면 극한을 알아야 되고요. 극한을 바로 도입할 수 없어서 수요일부터 배우자. 다음에 이것들의 해는 이제 그 실제로 적분해서 구해보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사인, 코사인 같은 게 나와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의 80%는 바로 이 F는 MA 때문에 배운 겁니다. 이런 뉴턴? 뉴턴! 그렇죠. 쉽진 않지만 이 식이 갖고 있는 제가 의미를 맛보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맛보고 싶지 않다고요? 자, 보여주세요. 뭐야 저게? 근데 물리학자가 나온 이상 수식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 언어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A를 제가 가속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F는 MA의 철학적 의미를 알기가 어려워서 이 식을 한번 변형한 건데요. 바로 이 식이 뭘 뜻하냐면은 0초 1대의 속도를 알면 1초 1대를 알게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1초 1대 알면 2초 알고 2초 1대 알면 3초 알고 점점점점. 이걸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걸 점화식이라 그러고요.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F는 MA에 들어있는 진정한 뜻이 뭐냐면 어느 한순간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 다음 순간이 이런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걸 한꺼번에 하는 걸 적분이라 그래요. 바로 우주를 기술하는 우주의 모든 점들이 움직이는 그런 알고리즘이 F는 MA인데 F는 MA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의 위치와 속도가 그 다음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정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우주는 저 규칙에 따라 자동 작동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 작동 기계란 뜻이에요. 하지만 이제 20세기가 되면 이 뉴턴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주는 저 규칙에 따라 자동 작동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 작동 기계란 뜻이에요. 하지만 이제 20세기가 되면 이 뉴턴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주 오랫동안, 특히 이제 이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움직이는 이 물질과 그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은 서로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 저는 정지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정지한 게 맞나요? 지구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밖에 있는 누군가가 저를 본다면 지구의 자전 속도로 돌 텐데, 근데 저는 왜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뉴턴은 프린키피압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말을 하는 건데요. 나는 지금부터 이 책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말을 계속 할 텐데 이것들은 완벽한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다. 지구의 움직임과 무관한 수학과 같은 절대적 시간과 공간.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물질이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과연 누구일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과학자,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 논문이 나온 곳이죠. 사실 아인슈타인은 이 시기에 특허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좀 이상하죠? 그렇게 위대한 물리학자면 대학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연구소에 그러네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때 특허청에서 그것도 말단 기사로 그나마 그 자리도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얻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뭐랄까 뒤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본인은 행복하게 낮에만 일하고 밤에는 물리 공부하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그 아인슈타인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냐면은 시간을 재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게 왜 중요한 문제일까? 그게 왜냐하면은 아인슈타인이 살고 있었던 그 19세기인데요. 어떤 문화적 그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철도가 놓입니다. 전국에. 철도가 놓이자 사람들은 더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철도는 떠나는 시간과 도착하는 시간 같은 게 정확히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전국을 통틀어서 시간이 통일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 당시는 시간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 움직여봐야 말 타고 옆마을 가는 게 다인데 우리 마을의 시간과 옆마을의 시간, 뉴욕의 시간과 LA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필요 없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각 도시는 자기마다의 시간이 있어요. 자기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올 때가 12시예요. 하지만 기차가 이제 그 도시들을 꿰뚫고 다니기 시작하자 뉴욕에서 시계를 가지고 떠나는 시간 이야기하고 이동 중에 또 시계를 바꾸고 이러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시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처음에 표준시를 만들자고 했을 때 각 도시가 저항합니다. 아니 우리 시간도 우리 마음대로 못 정해? 막 싸우는 거죠. 몇 차례 회의가 결렬되는데요. 결국은 표준시가 정해져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철도청이죠. 그러니까 철도업자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시간을 정해버려요. 그러자 도시가 안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안 따라갔다가 시간 그 기차를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특허청에 나왔던 수많은 특허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A 도시와 B 도시의 시간을 맞추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전신기를 이용해서 동시에 시간을 동기화시키느냐. 이런 특허들을 검토하고 있던 아인슈타인이 아마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시간의 본질이 뭘까?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놀라운 시공간에 대한 모든 개념을 깨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상대성 이론을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맛인지는 알게 될 거예요. 자,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잰다는 것이 뭘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시간을 어떻게 재는 건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시간이라고 그냥 얘기할 거고요. 이러면은 아인슈타인의 결론을 도달하게 돼요. 자, 지금 이 경우는 그 움직이는 물체인데요. 그 물체에 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땅바닥에 여기 빛이 있어요. 여기서 빛을 쏠 텐데 빛을 쏘는 순간 시간을 딱 재요. 뭐 예를 들어 1시라고 합시다. 그 빛이 이렇게 올라가서 천정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부딪혀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거예요. 네. 다시 돌아오는 순간 또 시간을 재요. 1시 1초라 그럴게요. 그러면 1초의 시간이 걸렸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이 움직이는 사람을 밖에서 누군가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출발한 빛이 원위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선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밖에 사람도 시간을 재겠죠? 근데 밖에 사람이 시간을 재서 속도를 계산한다면은 결국은 길이가 시간과 같아요. 멀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럼 금방 여러분이 두 개를 비교해봐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이동한 거리보다 더 길어요. 즉, 안에서 시간을 잰 것과 밖에서 시간을 잰 것은 서로 시간의 길이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에 탄 사람은 1초라고 하는데 밖에 사람은 2초라고 할 거란 얘기죠. 그럼 누가 맞을까? 이럴 때 아인슈타인은 둘 다 맞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에요. 둘 다 맞아요. 왜요? 다쳐요 이제. 제가 이것이 현재 우리 생활에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드리려고 해요. 바로 GPS죠. GPS가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은 삼각 측량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거리들만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알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가 어딘지를 맞힐 수 있을까요? 서울역에서 5.5km 떨어져 있어요. 수서역에서는 17.5km 떨어져 있어요. 김포공항에서는 10.5km 떨어져 있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이 지도를 펼쳐놓은 다음에 세 점을 중심으로 원을 3개 그리면 이 세 원이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위치를 알 수 있죠. 바로 이 그림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대박이다. 그거를 3차원 공간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이 각각에서 거리를 알 수만 있으면, 자동차가 거리만 알면 이 정보를 활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딱 잡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상대성 이론이 들어오느냐. 왜 들어오냐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으면 시간이 다르게 간다며. 실제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좀 느리게 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간을 서로 이야기해서 거리를 재고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잘못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봤자 조금일 텐데요. 그렇죠? 저걸 무시하면은 10m 이내로 측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위치를 10m 이내로 알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에 의한 보정을 해줘야 돼요. 실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터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가 더 똑똑하죠, 우리보다. 그렇죠? 상대성 이론을 알고 있어요. 사실 그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은 여러분이 운전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그 좌표를 알 때 미사일 쏘는 것도 그렇지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또는 적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적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노력이 뭐 역사에서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야말로 극적인 변화를 주었던 것인데요. 이거는 그 라디오파를 사용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 그 전투기 또는 폭격기들이 영국을 침공하러 올 때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던 시스템입니다. 바로 레이더죠, 레이더. 레이더라는 시스템이에요. 이 존재를 몰랐던 독일군은 이상하게 호위 전투기가 돌아간 직후에 영국군이 확 나타나요. 처음에는 재수가 되게 없구나. 근데 그 이후에 줄곧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영국 폭격 작전이 실패를 하게 돼요. 이때 성공을 했으면 결국 영국도 독일에 침공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세계 역사는 다르게 움직였겠죠. 이 당시 또 하나 중요했던 그 전투 중에 하나가 대서양 전투예요. 영국은 섬나라니까 영국은 외부에서 물자를 갖고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영국으로 가는 모든 배들을 독일의 잠수함들이 다 습격을 해서 없앱니다. 그게 나중에는 그 영국으로 오는 물자의 거의 반이 물에 가라앉을 만큼, 영국이 살아가기가 힘들 만큼의 상황이 돼요. 그래서 잠수함을 탐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핵심은 저걸 작게 만들어서 비행기에 탑재할 수만 있으면, 이 정도면 지금 미터급에 해당하는 라디오파를 사용하는 거고요. 저걸 작게 만들면 마이크로파라 그래요. 그래서 마이크로파로 작동하는 레이더를 만들어서 비행기에 탑재하고요. 독일군 유보트는 전멸합니다. 이때부터 전세가 뒤집히죠. 이제 이 이후 대서양은 이제 영국과 미국의 바다가 되고요. 곧 영국의 수많은 물자를 보내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이때 사용한 이 마이크로파, 작은 단파인데요. 이 마이크로파를 가지고 이거를 연구하던 중에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주머니에 초콜릿을 하나 넣고 막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실험이 끝나고 봤더니 이 초콜릿이 다 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몸에 열이 많이 났나? 근데 자꾸 녹아요. 아무리 실험을 해도 자꾸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혹시 이 마이크로파가 초콜릿을 녹인 게 아닐까? 이제 그걸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자레인지가 되는 거죠. 김상욱 교수님은 괴물 같은 인간 주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제일 처음에 떠올랐던 거는 사실 프랑켄슈타인이었거든요. 아, 근데 아무래도 이 주제는 누군가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은 데다가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서 저도 역시 괴물을 좀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볼까. 역시 이거 이과 분들이 언제나 좋은 쪽으로 낙관적인 그런 미래를 그러네요 또. 오늘 제가 주제를 잡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우리 장항준 감독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그 사인만 여기 멤버 아니에요 이제 파이만. 사인만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What I cannot create라 그랬는데 내가 창조하거나 만들 수 없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즉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이번 그 아이스 시리즈의 주제는 인간이고 네.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즉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굴까? 인간을 만드는 사람이죠. 바로 작가들이 인간을 만들어요. 작가들이. 생명을 불어넣죠, 생명을. 그 알쓸 신잡 시리즈를 하면서 네. 그 뭐라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지만 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제 김영하 작가였어요. 오. 작가님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고 그렇지. 왜 이렇게 맞아. 아는 게 많지? 맞아. 그래서 이분이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해 보면 인간을 관찰해야 돼. 그렇죠. 인간들을 계속 관찰하고 인간의 행동과 심리와 그들의 모든 것을 가장 많이 연구할 사람은 바로 작가라고요. 야, 그 사실을 내가 이분을 만나고서야 깨달아서 작가가 되게 대단해 보이더라고 그때부터는.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데요. 저 물리학자한테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지금 김영하 작가님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이렇게 겸허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는데. 결국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작가고 그래서 나는 괴물 작가를 이야기해 보자. 아. 이 작가는 이름 앞에 언제나 천재라는 단어가 붙어 다녀요. 아마 여러분이 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천재 시인 이상이죠. 야, 그냥 같이 다녀요. 이상. 그렇게 불리는 다른 시인이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일단 그 이상은 누구인가? 이상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이상 시인은 1910년생이에요. 일제 강점기로 들어간 그 바로 그 해에 태어난 분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제 강점기를 사셨던 분이었고 이분의 시를 음미하고 이분의 시에서 와 이래서 천재구나. 왜 그런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근데 같아요. 어렸을 때 봤던 그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 그 시가 더 무서워. 그 시가 진짜 무서워. 그 시가 무서워. 괴물이잖아, 괴물. 네. 그렇죠. 그 뜻을 모르고 봐도 그냥 그 자체가 주는 되게 독특한 울림이 있어요. 이게 라임 같기도 하고 읽는 것 자체가 어떤 노래를 듣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가끔 잠자리에서 애한테 이제 시를 읽어주는데 애들이 이상 시 되게 좋아해요. 그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읽어주신 적 있어요? 그거 되게 읽어주면은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게 이렇게 리듬감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애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그 음요를 그냥 느끼면서 읽으니까 왜 1 나오던 2단 왜 계속 나와? 막 몇 번째까지 나와? 이러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야, 따라서 자기도 막 하고 아이들의 눈으로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시더라고요. 그건 몰랐네요. 나도. 이상으로 인물을 정하고 굉장히 행복했다는 소문이 있으시네요. 맞아요. 왜인가요?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네. 이상 시인이 얼마나 물리학을 사랑했고 우리 같은 부류구나. 이공계였어 이제 보니. 일본계 사람이죠. 이공계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씩 그 제 두 눈으로 확인을 네.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아 정말 이 사람은 찐 이공계였구나. 그래서 표지부터 의미심장하네요. 그죠? 맞아요. 이거 딱 보면 딱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행렬이잖아요, 행렬. 그렇죠? 저는 행렬을 보면 양적하게 떠오르거든요. 벌써 행렬을 보면
이렇게 행렬하고 흥분하시는 분 처음 봅니다. 아니 시 표지에 저런 게 있는 시인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본인은 계속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대학 진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당시 경성 고등공업학교에 진학하게 돼요. 그 학교가 나중에 이제 서울 공대가 되는 학교인데 거기 이제 건축학과에 들어가게 돼요. 건축학과에. 거기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해요. 그래서 수석 졸업을 하게 돼요. 수석 졸업을. 그러니까 수석 졸업을 하자 당시 총독부에서 특채를 해요. 총독부의 건축 관련 부서에서 네. 조선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그렇겠네요. 출세의 가도에 놓이게 된 거죠. 네. 실제 그때 몇 가지 글도 쓰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최초의 장편 소설도 쓰고 그림을 그려서 그림이 입선도 돼요. 어이구.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좋은 시절일 수도 있었는데 바로 딱 이 순간에 최악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언제나 기침을 하고 상태가 안 좋아서 네. 병원을 가게 되는데 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아요. 그게 1931년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당시에는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운 병이었죠.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이상의 작품들은 바로 폐결핵 선고를 받은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 여기저기에는 바로 이 폐결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네. 한 개인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을 것 같아요. 조선 총독부의 건축 부서에 스스로 사표를 내고 호련히 저 황해도로 요양을 갑니다. 요양을 하다가 또 여기서 경성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다방을 열게 되는데 참, 좀 특이하죠. 제비다방. 제비다방이죠. 이름도 제비다방인데 다방이라는 것이 당시 굉장히 선진 문물이었고 굉장히 핫플레이스였다 그래요. 그때는 다방이 이렇게 막 되게 지식인들이 모이고 살롱 같은 개념이겠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살롱이라고 했잖아요. 당대의 지식인들, 당대의 작가들, 화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돼서 이상이 자신을 이제 알리는 기회를 얻게 돼요. 만난 사람들이 이상을 보고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을 네. 천재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에게 기회를 줍니다. 신문에 글을 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바로 그 신문에 연재를 한 그 시가 바로 우리 모두 고등학교 때 배운 오감도라는 시죠. 그런 시를 신문에다가 신문사에서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독자들이 막 분노를 항의를 엄청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항의를 하다 못해 이제 분노가 폭발하여 지면 낭비를 하다니 막 온갖 비난이 막 빗발쳐서 옛날에는 신문이 한 장이거든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면 낭비란 말이 있나요? 시 하나를 실으려면 굉장히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편집자가 대단한 거지. 대단한 기회를 얻은 거네요. 아무튼. 그래도 신문사에서는 좀 이상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신문의 편집국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과서에서 맨날 배우는 이태준, 뭐 김기림, 정지용 이런 사람들이 편집국장 같은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인들을 되게 호의적이었고 당대 최고의 작가들이 이상을 지지했던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제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안타깝게도 그 거리에서 이상이 체포됩니다. 일본 경찰에게. 왜요? 그 이유가 석연치가 않은데 그리고 뭐 조선인이니까요. 네. 더군다나 불량 조선인이고 거동 수상자로 붙잡혀서 한 달 가까이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 추운 곳에서 그렇게 내동댕이 쳐진 채로 한 달 가까이 감옥에 있어서 극도로 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풀려난 건데 결국은 거기서 숨을 거두게 돼요. 사실 이상의 이 짧은 인생을 보면 정말 조금 반짝 자기가 인정받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시기가 잠깐 있었고 그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은 제대로 인정받은 적은 별로 없는 평탄치 않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저는 이분이 조금 더 오래 생존했어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점이에요. 이분의 정말 그 괴물 같은 면,
독특한 면, 이 면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 이상시인의 이 시가 무슨 상대성 이론과 물리학에 대한 시라고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상은 왜 괴물인가? 아, 이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니까 이제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특화된 그런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이상이 얼마나 찐 이공계인가를 보여주는 몇몇 예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찐 이과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건 1933 6월 1일이라는 제목이에요. 천칭 위에서 30년 동안이나 살아온 사람, 어떤 과학자, 30만 개나 넘는 별을 다 헤어놓고 만 사람, 역시 인간 70, 아니 24년 동안이나 뻔뻔히 살아온 사람, 가로 열고 나. 이게 물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제가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아마 피커링이라고 아시죠? 에드워드 피커링, 미국의 천문학자인데 수많은 여성들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이분들이 하늘을 분석하고 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천칭이란 게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건데요. 그 연구해온 사람이 있고 30만 개가 넘는 별들을 헤어놓고 있었다. 이 일을 한 사람을 빗대어서 그 하늘을 보고 그 수십만 개의 별을 분석한 사람들. 하지만 나는 뻔뻔하게 24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 안에 그 사실 다 들어가 있네요. 그 천문학에 대한 어떤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러네 관심이 대단했던 거네요, 그죠? 또 다른 시에는 이제 보통 기념이라는 시에는 제가 두세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네. 역시 나는 뉴턴이 가르치는 물리학에는 퍽 무지하였다. 물리학에 낙제하는 뇌수에 피가 묻은 것처럼 자그마하다. 나는 지구의 공전 일주를 기념할 줄 다 알았더라. 뉴턴이나 공전 뭐 이런 그 낙하 문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막 사용하고 있고요. 네. 서양에서는 정말 그 현대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 과연 우리는 그걸 알았을까? 이게 언제나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상 시인의 이 시를 보면 그게 들어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당시에 그 식민지 시대의 경성은요 굉장히 전 세계 뉴스에 밝았어요. 그래서 이상 정도 되는 지식인들이면 시와 무슨 소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만 모여서 과학을 주제로 얘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결정적으로는 사실 이 시를 보면 저는 정말 와 가슴이 정말 띵 하던데 보세요 한번. 여기 보시면 시에 이런 걸 쓰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지금 시의 일부거든요. 3차각 설계도. 점을 찍어서 2차원 행렬, 어레이를 만든 건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양자역학의 제일 중요한 행렬을 쓴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했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왜 행렬이 제일 중요해요?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을 수학으로 쓰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이젠베르크가 만든 행렬 역학이고 다른 하나는 슈레딩거가 만든 파동 역학이에요. 정확히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은 이상이 행렬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럴 수 봤을 있겠네. 거예요. 이 밑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자역학의 본질을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장들인데 원자는 원자이고 원자이고 원자이다. 생리작용은 변이하는 것인가?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재배치, 재배열을 할 뿐이라는 것이 우리가 파인만 이야기할 때 했던 세상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것 같지만 원자는 원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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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자들의 재배치일 뿐이다.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인다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도 원자는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다. 방사능 붕괴인가? 그러니까 원자가 변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원자의 방사능 변화가 일어날 때 그래요. 와, 알고 하는 걸까? 글쎄요. 이건 약간 알았던 것 같은데요? 이거 알았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표현을 누가 그냥 쓸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 이상이 당시 현대 물리학에 대한 내용을 알고 정말 제대로 이해한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그것에 대한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와서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지금 현재 물리학과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진짜 재밌나 봐요. 네, 재밌어요. 저 표정은 행복백이에요. 행복백. 네, 지금 네, 재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이상의 그 중요한 시 건축 무한 육면각체네요. 4차원 시공간을 다루고 있는 시다라는 주장이에요. 여기 이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 그 이제 여러분 봤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네. 얼핏 생각하면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그러면은 사각형이 있고 또 내부의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뭐하러 이런 짓을 계속 하는 걸까? 러시아 인형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러시아 인형을 사각형으로 만들고 있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이와 미성이. 가위를 갖고 왔는데 만드시게요. 오. 아, 요렇게 겹치는구나. 직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사각형의 중심에 이 사각형의 중심이 놓이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사각형 안의 사각형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한 개를 더 끼워 넣으면 이제 쉽진 않은데 일로 끼워 넣을 수 있겠죠? 머리에 상상이 되시죠? 네네. 네, 이렇게 끼우면은 이게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제 하나를 더하는 순간은 3차원에서 못해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사각형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은 그 시를 통해서 4차원에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지금 조감해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상 같은 경우 이제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 동경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최신 과학 이론을 들었을 거고 그 당시에 사실 상대성 이론은 대단히 인기 있는 그런 토픽이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방문해요. 네. 동경에 방문을 1922년인가 방문을 해서 엄청난 환대를 받죠. 일본 사람들이 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그랬겠죠. 사람이 왔다더라 그래가지고 네. 일본에 막 돌풍이 일죠. 아인슈타인의 그 엄청난 돌풍이 일어서 그 당시 그 자리에 한국 사람도 있었어요. 동경에 유학가 있었던 한국 사람들도 있어서 이들 중에 일부가 한국에 와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이렇게 순회 강연을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까지 뭐 신촌에 어디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오니 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공고들이 있는 걸 보면 그게 지식인 사회에서는 공유가 됐을 거고 그 이야기를 아마 이상이 들었겠죠. 있을 것 같아요. 빛의 속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빛보다 빠르고 느리고 함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우주가 막 변하고 아마 그 차원이라는 단어가 이상한테 꽂힌 것 같아요. 건축가기 때문에 네네. 자신이 아는 모든 기하학은 3차원의 세상이었는데 한 차원을 높여서도 뭔가 기하학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죠. 내가 차원을 하나 더 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만 낸다면 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공계 대학교 1학년 처음에 뭐 물리 이런 거 배우고 이럴 때 애들이 다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3개를 들고 하나의 연필을 더 꽂아버리고 어디다 꽂으면 내가 이 세상 최고 천재가 될 것인가. 시도하거든요. 어디다 꽂으면 진짜요? 4차원이 될까. 예. 절대 안 된다는 걸 보일 수 있잖아요. 절대 안 되는데 연필 3개를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하나를 더 꽂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아마 그런 시도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상을 좀 더 이해해 보자면, 자 여기는 지금 식민지 시대의 경성이고, 자기는 아파요. 그 결핵은 현재 치료법이 나와 있지 않고, 곧 나도 몇 년 안에 죽을 것이고, 그때 문제가 되는 건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또 식민지 시대의 경성이라는 굉장히 좁은 곳에 살고 있단 말이죠. 옛날 우리 경성은 작았잖아요. 네. 작고 사람이 서로 다 알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 3차원이라는 세계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답답하고, 그런데 어디선가 누가
차원을 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우주에서 어떤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법칙에 적용된다고 하면 엄청난 매력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박제됐다고 표현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3차원 자기는 세계에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갇혀 있잖아요. 어머 안 됐다. 사실 이 묶인 공간을 벗어나는 거는 묶이지 않은 차원을 하나 찾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막 눈물이 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찾던 1930년대 우리나라의 그 일제강점기 경성의 공간에서 과학을 이야기하던 사람이구나. 바로 그가 이상이었어. 내가 찾던 그가. 저는 김상욱 교수님을 오늘 이렇게 신나하고 즐거워한 진짜 초등학생 김상욱을 본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정말 러블리했습니다. 굉장히 진짜 러블리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논문을 가져와 주셔가지고 논문이 갑자기 되게 읽어보고 싶은 지금 탐을 내고 있는데 논문 재밌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 너무 탐이 나요. 탐이 나요? 논문 재밌더라고요. 너무 제가 탐이 잠깐 나요. 봤는데. 자 2만 원 시작합니다. 자, 패들 드세요. 네. 불면증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특효약입니다. 특효약. 불면증. 이런 연구자들은 금방 찾아서 프린트하세요. 네, 무료기 때문에 무료예요, 다. 열려 있어서. 무료랍니다. 오늘 장사 접읍시다. 이분을 탐구하시는 또 어떤 의미에서 독특한 괴물 같은 연구자들이 이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구나, 이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구나를 새삼하게 됐네요. 네. 만약에 이상이 조니 김처럼 건강한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고 아주 활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상은 지금과는 다른 시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폐결핵이라는 거 그게 자기 생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끝없이 다른 차원을 고민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들을 써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RM이 있지만 100년 전 우리에게는 PM이 있었죠. 포엣 몬스터. 포엣 몬스터. 준비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그거 잠깐 끄덕끄덕 하더니 그거 생각하신 거예요? 이상으로 하고. 예, 이상. 자, 이상. 잘해. 좋았어.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라는 주제를 듣자마자 떠오른 인물이 있었다고. 사실 저는 그 질문에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고민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네.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의 그게 있으니까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물리학자가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 사실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사람들은 존경하는 과학자지 네. 사랑한다고 하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를 포함하여 저희 시대의 과학자들이 가장 사랑했던 물리학자는 리차드 파인만이거든요. Hello, Leonard. Do you like my bongos? If it disagrees with experiment, then we come. 파인만 하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이거죠. 파인만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록이 있구나. 어록이. 마지막 지구 멸망의 순간에 멸망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과학 이론이 딱 하나만 있다면 뭐냐? 그 파인만한테 물어봤대요, 누가. 그러니까 좀 극적으로 만들자면 좀비가 창궐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진짜 지구가 멸망 직전까지 간 거죠. 생존자는 이 방 안에 있는 한 20명의 아이들 정도밖에 없고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나예요. 과학자인 나야. 이제 내가 뭔가를 누를 텐데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좀비는 다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한두 마디 하면 죽을 운명이 시간이 있죠. 없죠. 시간이 없는 시간이 없어요. 한두 마디 이 몇 마디야말로 인류가 다시 문명을 시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어야 할 텐데 자 이런 상황에 처한 과학자라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극단적인. 이런 야, 거죠. 벌써 재밌잖아요. 이런 거죠.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좀 전에 혹시 완전히 죽었을지 모르니까 인공호흡을 해주겠니?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서로한테. 네, 서로에게. 사회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남의 생각합니다. 말을 들어줘라. 네. 그래서 정석영 작가님은 저는 한 가지만 말해야 된다면 이빨 잘 닦자고 할 것 같아요. 되게 영화스럽다. 예전에 그 강제수용소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빨 잘 닦고 의관을 깨끗이 한 사람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한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빨 날마다 밥 먹고 닦을 수 있으면 다른 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인만은 그 시점에 과학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은 사실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 한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답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 파인만은 아주 찐 물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찐이냐면은 다른 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정도의 물리학자예요. 네. 프린스턴 대학의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프린스턴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입학 시험에서 뭐 물리학 수학은 다 만점이었는데 국어 성적이 떨어지고 역사 성적이 떨어져서 입학을 시켜야 될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파인만은 자연과학은 이 자연에 있는 실제 사실들을 다루는 학문이고 누가 하나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 영어, 그러니까 국어란 것은 인간의 약속에 불과하다. 결국은 다 외우는 걸 텐데 여기에 나는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까처럼 우리가 사랑 얘기 같은 거 하고 있으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냥 사랑을 서로 정의할 수 생각하는 없으니까. 사랑이 다른데 이런 좀 무의미한 얘기를 왜 오래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명제가 없잖아요. 시작할 수 있는 명제가. 심지어는 그 철학에 대한 적대적 느낌도 있고 적대적이에요? 철학에 대해서? 다 소용없다 이런 식의 생각. 사실 이런 모습이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의 제 모습이랑 비슷해요. 학창 시절의 제 생각도 이제 아직 짧은 생각일 때지만 이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주는 그 중압감이 되게 커요. 그렇겠죠.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 심오하고 이게 정말 내가 이걸 다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건 다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에서 도를 깨달으면 다른 거는 자동으로 다 이해할 거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 학문을 하다 보면은. 네. 근데 사실 정석영 작가님이 제가 알기로 철학을 네. 메이저 하셨던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아, 철학 전공하셨나요? 근데 저는 철학을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졸업을 하지 않았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둬서 한 17세기, 18세기 정도의 철학자들한테 머물러져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철학자이면서 물리학자고 수학자들이었어요. 저 시나리오 책 때 아까 물리학 법칙에 따라 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관성의 법칙 같은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세계. 그리고 이제 어떤 외력이 가해지죠. 외력이 가해지죠. 이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볼까요? 사건이 가해지죠. 일어나면 갈등을 통해서 생겨나요. 그 다음엔 뭐 가속도의 법칙. 이제 자기 힘이 가해진 쪽으로 욕망이라고 할까요? 캐릭터와 욕망과 갈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시나리오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에서 많은 걸 배우진 않았지만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말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비트겐슈타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게 물리학의 법칙인 것 같아요. 물리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죠. 비트겐슈타인. 그렇게. 그 문장이 주는 그 함의가 네. 크기 때문에. 당시 사실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중심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었고요. 유럽의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만 해도 아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철학을 다 꿰뚫고 있었고 양자역학을 만든 하이젠베르크도 뮌헨이라는 도시에서는 피아니스트로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교양인들이 사실 물리학자였거든요. 당시에. 파인만은 정말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말도 막 하고 뭐 교양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심지어 교양에 적대적이기까지 한 그 자서전에 가까운 책이 바로
파인만 씨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바로 이 문장이 사실은 이 사람이 교양에 대한 그 적대감을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제목이 나오는 부분이 그 에피소드가 이제 파인만이 이제 프린스턴에 갔는데 대학원에 네. 입학한 첫날 그 학장이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네. 티타임을 같이 가져서 네. 이 신입생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인데 누가 와가지고 저 파인만 씨 차를 드리려고 하는데 크림을 넣을까요? 아니면 레몬을 넣을까요? 물어봤대요. 자기는 한 번도 이제 차를 먹어본 적도 없고 차에 이걸 뭘 넣어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둘 다요. 네. 그러자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 헤헤헤헤 웃었다고 나와요. 헤헤헤 웃고서 아이 파인만 씨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웃었다 그러는데 아무도 웃지 않잖아요. 전혀 안 웃긴데. 우리 차를 안 먹으니까 우리. 왜냐하면 크림이나 우유 같은 거에다가 레몬, 산을 섞으면 응고되나요? 응고돼서 침전돼요. 아 이건 절대로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유머인데 제가 이제 이 유머를 했을 때 아무도 웃지 않는 건 언제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우리나라는 이게 안 통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도 섞어 먹어. 우리 다 넣잖아요. 다대기도 넣고 깍두기 국물도 넣고. 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단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걸 왜 섞어? 네. 이게 다 인간의 약속에 불과한 건데 알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른다고 무시한다거나 이제 그런 걸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권위를 싫어하고 하지만 이제 물리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였죠. 프린스턴에 가서 불과 한 1년 만에 벌써 이미 논문이 2편 있어요. 이미 벌써 그 국제전을 낸 논문이 2편 있고 지도 교수가 보기에는 충분히 발표할 만한 중요한 업적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봐라. 그 세미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거기 이제 학과의 유진 위그너라는 교수였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가 될 사람이에요. 머지않아. 이제 이번에 뭐 어떤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듣기로는 아마 폰 노임만 교수님도 온다는 것 같던데. 그 노이만. 노이만. 폰 노임만? 그래서 폰 노임만은 게임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도 인정한 아마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폰 노임만을 꼽을 만한. 그때 바짝 쫄았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했더니 또 한 사람이 그 파울리 교수가 지금 우연히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예요. 네. 노벨상이 몇 명이야? 그 얼굴이 노랗게 이제 변을 가고 있는데 보통은 거의 세미나에 안 오시는 아인슈타인 교수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끝판왕에 왔네요. 아 진짜. 그때부터 이제 파인만은 사색이 돼가지고 준비를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발표하기 전에 자기가 발표할 내용들을 칠판에 막 쓰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교수가 들어온 거죠. 자네가 오늘 발표하는 학생인가? 여기 차가 준비돼 있다네. 차 어디 있지? 그래서 차가 저기 있습니다 하고서 가로치고 썼어요. 일단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했음. 야 재밌다. 농담도 잘하시죠. 농담도 잘하시네. 농담을 잘하시죠. 잘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최고급 과학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아직 21살이에요. 파인만이. 만약에 남준 씨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앨범 발표하는 날. 첫 쇼케이스에. 네, 그때 오셨으면 하는 존경하는 뮤지션은 누가 있을까요? 그때는 진짜 안 왔으면 좋겠고요. 안 왔으면 하는 사람. 안 왔으면 하는 제일 사람. 안 왔으면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제 어릴 적 히어로였던 그 이제 나스나 에미넴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이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이제 의사들은 첫 1년차 때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고 있을 때 작은 손전등이 이렇게 켜져요. 네. 그럼 지적사항을 쓰시는 거예요. 이 등이 들어왔다는 건 지적사항. 그럼 그 순간에 심장이 멎어요. 진짜. 또 얘기하다가 또 잠깐 불이 켜지면 또 지적사항. 근데 발표하는데 갑자기 불이 전부 다팍 뜨면 이제 그건 그만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깜빡깜빡 이렇게. 정서연 작가님은 자 본인의 신작 영화가 개봉을 해요. 제일 안 왔으면 하는 분은 누구예요? 저는 박찬욱 감독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미 박찬욱 감독 살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감독님과 관계없는 시나리오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첫날은 안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막 내릴 때쯤. 중간쯤 둘째 날 괜찮아요. 아예 안 오시면 또 네, 서운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안 오시고 만약에 안 봐주신다면 제가 작품한 또 의미가 많이 사라지는데 둘째 날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게
이제 유쾌하고 때로는 약간 멋있어 보이는 면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교육자로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 또 반전 매력이. 그러네요. 이제 프린스턴에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브라질에 여행을 갔다 와요. 브라질. 너무 좋은 거야, 브라질이. 그래서 브라질에 좀 살아보고 싶다. 이제 그런 찰나에 칼텍이란 대학에서 제안이 온 거죠. 오퍼가 온 거죠. 또 오자마자 안식년 보내줄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질에서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포르투갈어를 공부해서 가요. 진짜요? 그 교육자로서의 이 사람의 매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노벨상급 교수가 브라질로 안식년을 온 거야. 그래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 제발 여기 있을 때. 그래서 물론 좋다. 자기는 뭐 물리학 강의하는 거 즐거우니까 하겠다고. 그리고서 고민을 시작해요. 당연히 영어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야 영어로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 잘 못해요. 못하는데 막 떠듬떠듬 막 온갖 영어를 하는데도 자기는 영어를 아니까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듬떠듬 하더라도 포르투갈어로 하는 게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강의를 해요. 와.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가 강제화돼 있어요.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왜 웃긴 거냐면은 교수도 순수 한국인이고 학생들도 다 순수 한국인인데 영어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역사 과목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그 영어로 강의해야 되거든요. 그 일정한 비율을 해서 예를 들면 고구려 was the biggest country of three kingdom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웃긴데? 일연 로드, 삼국 유사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일단 교수가 농담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아 진짜요? 영어 강의를 할 때 영어로 농담을 하면 아이들이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웃을 수가 없어. 네, 농담. 그리고 굉장히 강의는 굉장히 답답해져요. 맞아요. 유머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선생님 맞아요. 첫사랑 얘기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교수님 뭐 첫 키스 하신 얘기라든지 얼마나 이 친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 극작에서는 코믹 릴리프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코믹 릴리프가 가장 긴장된 순간에 탁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공포와 유머가 같이 갔을 때 무섭고 있는데 깜짝 놀라면서 웃음을 터뜨리면 긴장이 풀리잖아요. 네. 이런 것들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더라고요. 과연 시청자들은 몇 분까지 공포를 느끼면 좋아할까? 3분이 지나면 피곤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항상 그런 거 같아요. 긴장을 시키려면 이완을 시켜주고 계속 이어지면 그거 정말 힘들죠. 네. 네. 김사욱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또 파인만 이론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된 영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1965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네. 한 줄로 설명하자면은 양자역학과 전자기학을 결합한 그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핵심 아이디어 하나만 이제 이야기하자면 양자역학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사실은 영화 컨택트에 나오는 그 컨택트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계에 막 떨어지고 막 소통하고 막. 네.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는 저희가 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뉴턴 역학의 방식이에요. 어떤 한 주어진 시간에 물체가 어떤 운동 상태에 있다면 어떤 원인이 제공되면 그 상태가 약간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중요한 게 어떤 원인과 결과죠. 우주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고전역학인가요? 그렇죠. 이게 고전역학의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주는 전혀 다른 철학적 방식이에요. 목적론적 방식인데 자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손을 놓는 순간 쭉 떨어지잖아요. 이 물체는 왜 이렇게 가야만 할까?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하필이면 이렇게 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목적을 수학적으로 쓸 수 있을까? 두 번째 방식을 제안한 사람은 해밀턴이라는 물리학자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새로운 물리량 알 필요 없는 걸 왜 얘기하세요? 물어봤잖아요 영화를.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어떤 물리량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이름만이라도. 옛다 이름. 이름은 이제 작용이라 그래요. 작용량이라 그러는데 작용량. 이 작용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모든 경로에 대해서. 놀랍게도 작용량이 가장 작은 그 경로가 실제 경로가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동등해요. 답이 같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외계인과 지구인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 외계인들은 시제 감각이 없어요. 과거, 미래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해밀턴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거든요. 모든 경로를 다 생각하는 식으로 우주를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보여요. 그래서 그 외계인들의 그 언어 문자가 원형이에요. 맞아요. 항상 원형에다가 뭐 새기는데 우리는 직선으로 쓰잖아요. 우리 이미 이 시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문자 자체가 이렇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없어. 문장에 시제가 없고 과거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미래가 뒤에 있기도 하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이 소통을 담당하던 언어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깨닫게 되자 자신도 미래가 보여요. 자신도 과거가 보이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질문이 나오죠. 그 언어학자가 외계인에게 물어봐요. 미래를 다 알고 있는데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실제 자기도 딸의 죽음이 다 보여요. 외계인이 아주 재밌는 답을 하죠. 미래는 물론 다 정해져 있고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미래가 실제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만 해. 라고 답을 해요.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론의 좀 다른 버전이죠.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그냥 이론으로 설명했으면 이 영화의 내용을 저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딸이 그 영화 초반부에 딸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과거에 죽은 걸 회상하는 거라고 네. 보였지만 그게 아니죠. 알고 보니 알고 보니까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과거 같아. 이 사람의 미래를 마음 아파서 따라가게 되죠. 맞아요. 되게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은데. 딸이 비록 죽는다는 거 알았다 해도 나는 이 남자 사랑에 빠지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 한 번 딸이 죽고 이 딸을 사랑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다는 게 영화를 보는 체험이 이론을 이해한 것과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파인만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그 파인만 이전에 있던 양자역학은 딱 뉴턴의 철학을 쓰는 거죠. 파인만은 그렇게 보지 않고 양자역학도 역시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다 간 것들을 몽땅 모아서 다 더해보면 양자역학이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적 레벨에서도 두 가지 체계가 가능하다는 걸 보인 거예요. 양자역학 고전역학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도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 만약에 저 영화 속에서 외계인들처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미래를 보시겠어요? 저는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우리는 모두 죽을 거죠. 어차피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고 가까운 미래는 알면 재미가 없다. 우리가 영화의 줄거리를 보고 가지 않잖아요. 그 결말을 알고 가지 않듯이 일단 재미가 없어서 볼 수가 없다. 우리 재미가 없다. 김성 교수님은 아까 신나서 얘기했지만 미래 보고 싶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볼 수 있다면 보시겠냐고요. 보면 돌아올 수가 없거든. 아니 그러니까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특혜 안 된다니까. 서비스. 나 임들하고 못 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로. 타협이 안 돼요. 오면 다 꼬여서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정승영 작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질문이 의미가 있나요? 극한 직업. 아니 MC가 이렇게 권위가 없어서야. 극한 직업. 저요? 네. 예, 저는 빨리 할게요. 저는 과거를 보고 싶어요. 과거를. 네, 왜냐하면 저희는 사건을 보니까. 사건. 미래는 정답이네. 그 사람 속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싶어요. 와 진짜 뭔가 너무 멋있다.
오늘 이 얘기만 들어보면 파인만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무슨 냉혈한 같은 느낌이 약간 없지 않은데 사실 파인만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결국 사랑 얘기가 그럼요. 되네요. 사랑 얘기가 나오죠. 파인만이 고등학교 때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고요. 알린이라는 여성인데 알린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제 MIT에 가서도 이제 계속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폐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이고. 그 폐결핵이 지금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때는 예, 저희 이제 어릴 때 크리스마스 시일도 많이 팔고 맞아요, 그랬지만 맞아요. 치명적인 병이고 그다음에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기도 해요. 당시로서는. 그리고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이상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접촉 자체가 위험한 상황인데 파인만은 그 주위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결혼을 하게 돼요. 물론 결혼을 다 반대했기 때문에 둘이 몰래 도망쳐가지고 병원에 이제 격리돼 있었는데 병원을 옮긴다는 핑계로 잠깐 빼내서 이동하던 중에 가서 결혼을 약식으로 증인도 없어가지고 그 법원에 석이랑 뭐 사람 막 불러다가 즉석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을 해도 뭐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편지를 이제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그 로스알라모스에서 일을 할 때이기도 해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실험하던 얘기 했잖아요. 네. 한참 그 실험을 하고 계산하고 하던 와중에 급히 연락이 오죠. 위급하다고 빨리 와보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알린이 이제 죽은 거죠. 이제 죽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돌아왔지만 워낙 지금 상황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죽음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계속 일을 하게 돼서 야 정말 독한 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파인만이 죽은 이후에 그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요. 그 편지에서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린에게 내 사랑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단지 당신이 좋아해서 적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적으면 내 몸 안 구석구석까지 훈훈해지는 기분이 들어. 지난번에 당신한테 편지 쓰고는 정말 지독히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의 2해나 지나가긴 했지만 당신은 내가 어떤 성격인지 까다롭고 현실적이라는 거 이해해 주니까 봐주리라고 믿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야. 내가 미루기만 하고 못했던 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실도 전에도 내가 정말 잘해주었다는 사실도 이제는 알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 아내는 죽고 없어도. 리치. 추신. 이 편지를 못 붙이더라도 너그러이 넘어가기를. 당신의 새 주소를 모르니까. 야, 물리학자도 사랑할 때는 이미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도 이런 편지를 쓰네요. 당신의 새 주소를 아직 몰라. 지금 약간 그렇게 저만 느꼈나요? 촉촉하죠? 뭔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랑꾼이 이런 걸 썼다 그러면 쓸만하네 이런데 파인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촉촉한 걸 썼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이 현존해야만 되는가? 현존하지 않고 그랬던 그 자체로 역사성을 갖는 것 같아요. 사랑 계속되는 현재가 많네요. 네. 사랑이라는 건 사람들이 약간 블루투스처럼 동기화되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고통을 느끼면 나도 느껴지고 저 사람이 기쁠 땐 나도 기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인만 같은 사람은 자기한테 동기화되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린이 죽었을 때 그냥
쉽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동경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깊이 슬펐을 것 같아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그 뒤에 결혼 안 했어요? 아니요, 결혼 2번이나 하는데 네? 동기가 되는 사람이었어. 블루투스가 잘 되네. 계속 신호가 잡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엔 사실 이 이후에 여성에 대한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뒤에 완전히 카사노바처럼 지내고요. 두 번째 결혼은 금방 하다 깨지고. 사실은 알렌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맞아요. 가지 시도를 맞아요. 해본 거겠죠. 바람둥이들의 변명이죠. 그래서 이제 요 스토리를 이제 끝내는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도 아름답게. 마무리. 아름답게 끝내보자면 파인만이 했던 이야기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고 썼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학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이 사람의 어록 중에 가장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어록이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는 결국은 네. 그런 어록을 남겼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게 누구를 사랑하고 그런다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수많은 종교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이타적으로 살아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인만 이야기도 사랑으로. 네. But I think of love as something strong and powerful. E prendersi carica degli altri.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저는 물리학에서는 가장 완벽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 성에서는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수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로봇처럼 똑같은 사람들만 존재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씩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고 특수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파인만은 딱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걸로 인해서 불완전함을 또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나 자신의 인생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